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6살 여성이고요.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하다가 지금은 은퇴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는 게 처음인데요.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치기도 힘들지만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요. 일주일 전 일입니다. 저는 며느리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면 속에는 며느리가 환하게, 정말 환하게 웃으며 골프채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초록색 잔디밭 위에서 말이죠.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는 화창한 날씨였고 며느리는 새로 산 것이 분명한 고급 골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곱게 손질했고 화장도 완벽했어요. 그 얼굴에는 근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나이스 샷이니 인생은 타이밍이니 하는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단 부러움 가득한 댓글들도 주르륵 달려 있었죠. 문제는요, 그 사진이 찍힌 날짜였어요. 제가 손녀 병원비로 1,000만 원을 빌려준 지 고작 열흘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열흘이요. 겨우 열흘. 2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서 노후를 대비해둔 적금을 다 깨서 준 돈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0년을 모았어요.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할 때도 좋은 옷 사입으라고 할 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노후를 위해서라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손녀가 죽을 수도 있다는 며느리의 절규에 저는 제 마지막 버팀목을 부숴서 건넸던 거예요. 은행 창구에서 적금을 해지할 때 행원이 여러 번 물었습니다. 정말 해지하시겠냐고,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못 받는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손녀 얼굴만 떠올랐어요. 숨쉬기 힘들어하는 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기침하는 서연이를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돈으로 골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아파서 고통받는 동안 제가 20년의 땀과 눈물을 쏟아부은 그 돈으로 골프장에서 웃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손은 떨립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인지 모르겠어요.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이 보이고 귀를 막으면 손녀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가 될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민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39살이에요. 평범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고요. 월급도 평범합니다. 특별히 출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뒤처진 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가장이죠. 저는 아들이 그런 게 좋았어요. 너무 높이 올라가려다 떨어지는 것보다는 평범하게 안정적으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 아내는 미나라고 하는데 36살입니다. 대형마트에서 계약직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가끔 출근하고 그랬거든요.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월급도 오르고 안정적이 된다면서요. 그리고 제 손녀 서연이는 이제 8살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제 인생의 빛이자 소금인 아이죠. 서연이 얼굴만 보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한 아이였어요. 출산 과정부터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미나가 진통이 시작되고 20시간 넘게 고생했대요. 결국 제왕절개로 나왔는데 서연이가 나왔을 때 울음소리가 약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한참을 살폈대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처음부터 폐 기능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돌이 되기 전까지 한 달에 두세 번은 병원에 갔어요. 감기만 걸리면 금방 폐렴으로 번졌거든요. 기관지가 약해서 조금만 찬바람을 쐬어도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숨쉬기 힘들어서 깨는 일도 잦았고요. 그럴 때마다 아들 부부는 새벽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미나는 아이를 낳고 6개월 만에 다시 직장에 나갔어요.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죠. 계약직이라 육아휴직도 제대로 쓸 수 없었대요. 일을 안 하면 계약이 끝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했는데 문제는 서연이가 어린이집에서 자주 아팠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한테 감기가 옮고 그게 또 폐렴으로 번지고 그러면 입원하고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틈날 때마다 손녀를 돌봐줬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들 부부가 퇴근하기 전까지 서연이와 함께 있어주고 밥도 먹이고 약도 챙겨주고 그랬어요. 어린이집에 못 가는 날이 많아서 제가 대신 봐주는 거였죠. 서연이는 저를 무척 따랐습니다.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할 정도였어요. 저도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제 자식도 아닌데 손자식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할머니 할머니 부를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조금씩 건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었죠. 1학년 때는 결석을 많이 했지만 2학년이 되면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저는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드디어 서연이가 건강해지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석 달 전부터 서연이 상태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되면서 일교차가 커졌잖아요. 그때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숨쉬기를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어요.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이면 나아지겠거니 했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자다가 숨이 막힌다고 깨고 기침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랬어요. 제가 아들한테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냥 약국 약으로는 안 될 것 같다고요. 아들이 서연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소아과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보셨대요. 기관지가 많이 약해져 있고 폐 기능도 떨어져 있다고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일반 검사로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우니 특수 클리닉에서 비급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대요.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기본 검사만 500만 원이 넘고 거기서 원인을 찾으면 치료비가 추가로 들어간대요. 천식일 수도 있고 다른 호흡기 질환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병이든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최소한 1,000만 원은 준비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아들이 처음 전화를 걸어왔을 때가 기억나요. 그날이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전화였어요. 받자마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야.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서연이가 또 쓰러졌어. 오늘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갑자기 숨을 못 쉬더래. 보건 선생님이 놀라서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대. 나도 회사에서 급히 나왔어. 뭐라고? 서연이가. 지금 어디야?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엄마, 이번엔 진짜 심각한가 봐. 의사 선생님이 빨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대. 근데 돈이 문제야. 저는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녀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니요. 그 약한 아이가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니요.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이요.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검사랑 초기 치료를 시작할 수 있대요. 엄마, 우리 대출도 한계치까지 받았고 미나 쪽도 신용등급 때문에 더 못 빌린대. 어떡하지?
정말 모르겠어. 아들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평생 울음을 보이지 않던 아들이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상태는 어때? 많이 아파. 지금은 산소호흡기 끼고 있어. 숨쉬기 힘들어하니까 인공적으로 산소를 넣어주는 거래. 엄마, 서연이 얼굴이 너무 하얘. 입술도 파래졌어. 정말 무섭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제 손녀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니. 작은 몸으로 숨쉬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조금만 기다려. 정말요? 엄마 어떻게든 해줄 수 있어요. 엄마가 해볼게. 걱정하지 마. 서연이한테 할머니가 꼭 낫게 해준다고 전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0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제게는 20년 동안 모아둔 적금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 적금은 제 노후의 전부였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집은 전세로 살고 있었고 생활비도 아껴 써야 했죠. 그래서 그 적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혹시 제가 아프면 쓰려고, 혹시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죠. 하지만 손녀의 생명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은 또 모으면 되지만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서연이가 죽거나 평생 고생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제가 노후에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새벽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적금을 깨기로요. 아침이 되자마자 은행에 가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미나였어요. 며느리는 평소에 제게 전화를 잘 안 했거든요. 명절 때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짧게 통화하는 정도였죠. 그런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 미나야, 나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전화드려서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이는 어때? 그 말에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어젯밤 내내 숨쉬기 힘들다고 울었어요. 제가 손 잡아주면서 괜찮다고 했는데 서연이가 엄마나 죽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정말 미치겠어요. 제 딸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해요. 며느리는 한참을 흐느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서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졌거든요. 미나야, 진정해. 엄마가 돈 마련할게. 정말요? 어떡해요? 어머니도 돈이 없으실 텐데. 엄마가 적금 깰게. 20년 모은 거 있어. 그거 깨면 1,000만 원은 나올 거야. 며느리가 헐떡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안 돼요. 그건 어머니 노후 자금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깨요? 괜찮아. 서연이가 더 중요해. 손녀 살리는 게 먼저야. 어머니. 며느리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갚을게요. 제가 일 더 열심히 해서 꼭 갚을게요. 그 목소리가 진심처럼 들렸어요.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 이 사람도 진짜 서연이를 걱정하고 있구나. 제가 오해했나 보다. 며느리가 평소에 좀 차가워 보이긴 했지만 자식 사랑만큼은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천히 갚아도 돼. 지금은 서연이 치료가 먼저야. 내가 오늘 은행 가서 돈 찾아올게. 오후에 병원으로 가져갈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은행이 문 열자마자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아침을 먹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빨리 돈을 찾아서 손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9시 정각에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첫 번째 손님으로 들어갔어요. 창구 직원한테 말했습니다. 적금 해지하려고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이 적금은 20년 만기 상품인데 아직 만기가 3개월 남았어요.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를 많이 손해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해지해 주세요. 3개월만 더 기다리시면 만기 이자를 다 받으실 수 있는데 지금 해지하시면 몇백만 원 손해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지금 당장 필요해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더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서류를 꺼내서 작성하게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는데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2,400만 원이 있었는데 중도 해지 페널티를 빼고 나니 1,9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고 나머지는 통장에 남겨뒀어요. 은행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0년이요. 20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반으로 줄었어요. 남은 900만 원으로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혹시 제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손녀를 살리는 거니까요. 서연이가 건강해지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밤새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아들은 턱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헝클어진 채였어요. 엄마. 아들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서연이는 지금 좀 나아졌어요. 약 맞고 산소호흡기 계속 끼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빨리 받아야 한대요. 알았어. 돈 여기 있어. 저는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어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받아들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 돈 어떻게 갚아야 할지. 됐어. 그런 거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서연이 치료부터 해. 며느리도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꼭 잡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까지 폐를 끼쳐서 죄송해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꼭 갚을게요. 제가 밤낮으로 일해서라도 꼭 갚을게요. 괜찮아. 천천히 갚아도 돼. 지금은 서연이가 먼저야.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정말 어떡할 뻔했어요. 그날 저는 서연이를 잠깐 봤어요. 중환자실이라 면회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할머니니까 특별히 5분만 보게 해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손녀는 너무 작아 보였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온몸에 선들이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저는 유리에 손을 대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왔어. 너 곧 나을 거야. 할머니가 꼭 낫게 해줄게. 그러니까 힘내야 해. 응. 돌아오는 길에 저는 텅 빈 마음을 안고 집으로 왔습니다. 통장을 보니 9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이 돈으로 제가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국민연금이 한 달에 60만 원쯤 나오니까 거기다 통장에서 조금씩 쓴다면 900만 원으로 한 2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년. 그 이후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서연이가 살아야 하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서 서연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봤어요. 아, 엄마. 아직 검사 예약이 안 잡혔대.
그 병원이 워낙 유명한 데라 대기가 좀 있나 봐. 조만간 연락 온대. 그렇구나. 그럼 서연이는 지금 어때? 퇴원했어. 응, 어제 퇴원했어. 집에서 약 먹으면서 쉬고 있어. 좀 나아진 것 같아. 기침도 덜하고. 다행이다. 잘 챙겨줘야 해. 알았어, 엄마. 걱정 마. 저는 안심했어요. 서연이가 퇴원했다니 일단 위급한 상황은 넘긴 것 같았거든요. 예약이 밀린 거겠거니 했죠. 유명한 병원은 원래 그렇다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보고 싶어서 아들 집에 갔어요. 아들 집은 제 집에서 전철로 30분 거리였어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갔었는데 서연이가 아팠다고 하니 더 자주 가고 싶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들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재택 근무를 하고 있었는지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서연이 보고 싶어서. 들어가도 되지. 아, 그래. 그런데 미나가 지금 좀 안 좋아. 며칠 전부터 몸살이 심해서 방에 누워 있어. 그래. 서연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는 소파에 앉아서 만화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오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런데 아이 얼굴이 좀 상기돼 보였습니다. 손을 이마에 대보니 미열이 있었어요. 서연아, 너 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까 약 먹었어. 그래. 많이 힘들었지.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나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했어. 그랬구나. 우리 서연이 대단하네. 무슨 그림 그렸는데? 할머니 그렸어.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손녀가 할머니 그림을 그렸다니요. 정말. 할머니 보여줄 수 있어. 응. 서연이가 방으로 가서 그림을 가져왔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저와 서연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의 솜씨로 그린 거라 형태는 엉성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예쁘다. 할머니가 보관할게. 저는 그림을 소중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한참을 놀아줬어요. 블록도 쌓고 인형놀이도 하고 책도 읽어줬습니다. 서연이는 웃으며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기침을 했습니다. 깊은 기침이었어요. 폐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은 소리였죠. 저는 걱정이 됐어요. 약을 먹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기침을 하네요. 1시간쯤 놀아주다가 저는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컵을 꺼내서 물을 따르는데 식탁 위에 태블릿 컴퓨터가 놓여 있었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죠. 저는 원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제 평생 원칙이었어요. 다른 사람 편지도 안 보고 휴대전화도 안 보고 개인 물건도 함부로 만지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은 운명처럼 그 화면에 떠 있는 글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최고급 프리미엄 골프 레슨 프로그램. 1:1 맞춤 지도. 등록비 800만 원. 월 수강료 200만 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뭔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봤지만 분명했습니다. 골프 레슨 등록 페이지였어요. 그것도 한 달에 200만 원씩 내야 하는 최고급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골프 아카데미였어요. 페이지를 더 봤어요. 등록 완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등록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어요. 제가 돈을 준 지 사흘 만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며느리가 왜 이런 걸 등록했지? 아니, 설마 제가 준 돈으로 이걸 한 건 아니겠지?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이리 좀 와봐.
아들이 부엌으로 왔어요. 왜 엄마? 이거 뭐니? 저는 태블릿을 가리켰습니다. 아들이 화면을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그거. 미나가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운동 좀 하려고 알아본 것 같아. 알아본 게 아니라 등록했잖아. 여기 등록 완료라고 나와 있어. 아들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잘 모르겠는데. 운동을 하려면 집 근처 헬스장에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비싼 골프 레슨을 등록하는 거니? 한 달에 200만 원이야. 등록비만 800만 원이고. 그게 미나 회사 사람들이 다들 골프를 한대. 그래서 자기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상사들이랑 어울리려면 골프를 쳐야 한대.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혹시 제가 준 돈이랑은 별개일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가 다른 데서 돈을 구했을 수도 있고요. 서연이 병원 검사는 언제 하기로 했니? 아, 그거. 다음 주에 예약 잡혔대. 다음 주. 처음에는 2주라고 했잖아. 예약이 밀려서 한 주 미뤄졌대. 그래. 그럼 됐다. 저는 그날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몸살로 누워있다면서 왜 골프 레슨을 등록했을까요? 그것도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프로그램을요.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제가 준 돈을 다른 데 쓴 건 아닐까? 아니야, 설마. 손녀가 아픈데 그럴 리 없어.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자라났어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골프 레슨 화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등록 완료. 800만 원. 월 200만 원. 이틀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서현이 검사 예약이 또 연기됐다고요. 병원 사정으로 한 주 더 미뤄졌대요.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어요. 병원 사정이라니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안 와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12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안 왔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며느리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이 궁금해졌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아들이 가르쳐줘서 계정은 만들어뒀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뭘 하고 사는지 궁금해졌던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며느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최미나. 계정이 나왔어요. 프로필 사진에는 며느리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들이 쭉 올라와 있었어요. 최근 사진을 봤습니다. 식당 사진도 있고 카페 사진도 있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스크롤을 내리는데 그리고 거기서 봤습니다. 그 사진을요. 며느리가 골프장에 서 있었어요. 새 골프복을 입고 새 골프채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잔디밭이 푸르렀어요. 날씨도 좋아 보였죠. 하늘은 파랗고 햇빛은 눈부셨어요. 며느리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근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사진 밑에는 글이 써 있었어요. 드디어 시작한 골프. 생각보다 재밌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걸 새삼 느낀다. 나이스샷 연발. 앞으로가 기대된다. 그리고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골프 레슨, 골프 스타그램, 골프 초보, 새로운 도전, 자기 개발. 댓글도 많았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와, 언니 골프 시작했어요. 완전 멋있어요. 골프복 너무 예쁘다. 어디 거예요? 저도 골프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우세요? 언니 완전 프로 같아요.
다음에 저도 데려가 주세요. 며느리는 그 댓글들에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어요. 친절하게요. 고마워. 너도 같이 배워. 진짜 재밌어. 골프복은 강남 매장에서 샀어. 다음에 같이 가자. 나 다니는 곳 완전 좋아. 강사님도 친절하시고. 소개해 줄까? 아직 초보야. 근데 재밌어서 빠졌어. 당연하지. 다음에 라운딩 같이 가자. 그리고 사진이 올라온 날짜를 봤습니다. 제가 돈을 준 지 열흘 뒤였어요. 정확히 열흘.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지? 손이 덜덜 떨렸어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손녀 병원비로 받은 돈으로 골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숨쉬기 힘들어하며 병원에 실려갔을 때 제가 20년 동안 모은 노후 자금을 다 털어서 건넸을 때 그 돈으로 며느리는 최고급 골프 레슨을 등록한 거였어요. 사진을 더 봤습니다. 골프장 사진이 몇 장 더 있었어요. 다 최근에 올라온 것들이었죠. 며느리는 거의 매주 골프를 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레슨도 받고 연습장도 가고 친구들이랑 필드도 나가고 그랬어요. 한 장 한 장 사진을 보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서연이 엄마 맞나? 딸이 죽을 수도 있다고 울먹이던 그 사람 맞나? 시어머니 손 붙잡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던 그 사람 맞나?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과 허탈함이 뒤섞여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손녀가 아파서 죽을 수도 있다고 울먹이더니,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6시였어요.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너무 일찍이라 미안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이 졸린 목소리로 받았어요. 민준아,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와. 미나도 데리고. 엄마. 지금 새벽 6시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와. 지금 당장. 안 오면 엄마가 직접 너희 집으로 갈 거야. 그럼 이웃들 다 깨울 거고. 아들은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는지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았어요. 알았어요. 1시간 뒤에 갈게요. 미나 꼭 데리고 와. 둘 다 와야 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며느리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진들을 다 갈무리했어요.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골프 레슨 정보도 인터넷으로 다시 찾아봤어요. 얼마나 비싼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다 확인했습니다. 등록비가 800만 원, 월 수강료가 200만 원. 6개월 과정이라 총 2천만 원이 넘게 드는 프로그램이었어요. 2천만 원. 제가 준 게 1,000만 원인데 2천만 원짜리 프로그램을요.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났을까? 아마 대출을 받았거나 카드를 돌렸겠죠.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급하게 온 흔적이 역력했어요. 머리도 제대로 안 빗고 화장도 안 한 얼굴이었죠. 들어와.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앉아.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았어요.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이었고 아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며느리한테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며느리가 골프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며느리는 화면을 보더니 숨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명해봐. 왜 골프를 치고 다니는 거지? 며느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입술만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화면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나야, 이게 뭐야? 아들도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긴. 설명해. 내가 준 돈으로 골프 배운 거지.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미나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엄마가 20년 모은 돈으로 골프를 배워.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서연이 병원비라고 했지. 손녀가 죽을 수도 있다고 울면서 빌었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지. 어머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에요. 정말 걱정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정말 걱정했으면 그 돈으로 골프를 배우니. 손녀가 아픈데.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들어보세요. 제게도 사정이 있어요. 사정. 무슨 사정? 말해봐.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그게 골프랑 무슨 상관이야. 저희 회사 임원들이 다 골프를 해요. 중요한 결정들이 골프장에서 이루어지고요. 저도 승진하려면 그 자리에 끼어야 하는데 골프를 못 치니까 계속 소외되는 거예요. 동기들은 다 골프 배워서 상사들이랑 어울리는데 저만 혼자 빠져요. 그래서 빨리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연이 병원비를 가로챈 거니. 가로챘다는 표현은 좀 그래요. 저도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일단 제가 승진하면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어머니도 더 많이 돌려드릴 수 있고요. 저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기가 막혔어요. 그럼 서연이 검사는 언제 할 건데? 예약이 계속 밀린다면서.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서연이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에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 권유하긴 했지만 꼭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건 아니래요. 약 먹으면서 경과 보면 된대요. 급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네. 서연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빨리 검사받아야 한다고 한 게 다 거짓말. 거짓말은 아니에요. 정말 걱정됐어요. 근데 병원비를 받고 나니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돈을 지금 당장 서연이한테 다 쓰는 게 맞나? 아니면 제 미래에 투자해서 나중에 서연이한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맞나? 그래서 골프를 선택한 거네. 네. 저는 지금 승진이 절실해요. 계약직이라 언제 잘릴지 모르거든요. 정규직이 되려면 실적도 내야 하고 인맥도 쌓아야 해요. 골프는 그걸 위한 투자예요. 제가 성공하면 서연이한테도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어요. 더 좋은 병원도 보내고 더 좋은 교육도 시키고. 아들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미나야,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내 딸이 아픈데 골프가 먼저야. 당신은 몰라요. 저는 매일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으로 회사 다녀요. 계약직이라는 게 얼마나 불안한데.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동기들은 다 정규직 되고 승진하는데 저만 여전히 계약직이에요. 이러다가 나이 들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떡해. 당신 엄마 돈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나중에 갚을 거라고요. 언제 갚는데? 골프 레슨비만 2천만 원 넘게 들었잖아.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더라. 내가 다니는 그 골프 아카데미. 등록비 800에 월 200씩 6개월. 총 2천만 원 넘지.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가만히 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미나야, 너 지금 내 돈으로 골프 치면서 그게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니?
어머니 돈이 아니라 빌린 거잖아요. 나중에 갚을 거예요.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언제? 승진하면요. 빠르면 내년이에요. 내년까지 기다리는 동안 서연이가 다시 나빠지면 어떡하니? 그럼 그때 치료하면 되죠.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서연이는 원래 몸이 약한 애예요. 평생 병원 다니면서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돈을 무한정 쓸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살아야 하는데. 저는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손자를 그렇게 말하다니요. 그럼 애초에 왜 돈을 달라고 했어? 처음부터 골프 배우고 싶다고 했으면 안 줬다. 그럼 어머니가 돈 안 주셨겠죠? 어머니는 서연이한테만 돈 쓰시잖아요. 저한테는 관심도 없으시고. 저도 어머니 며느리인데 저한테 뭐 해주신 게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제가 손녀한테만 신경 쓴다고요. 민준아, 너는 가만히 듣고만 있을 거니. 아들이 며느리한테 소리쳤어요. 미나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한테.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는 서연이 애기만 나오면 뭐든지 해주시면서 우리한테는 늘 인색하셨어요. 결혼할 때도 축의금 얼마 안 주셨잖아요. 제 생일에 선물 한 번 주신 적 있어요. 명절에도 용돈 한 번 안 주시잖아요. 항상 서연이만 애기하시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런 말을 하니. 명절 때마다 몇 시간 앉아있지도 못하고 가면서 제사 한 번 제대로 지내본 적 없으면서 결혼하고 나서 밥 한 끼 제대로 같이 먹어본 적이 있어. 그게 제가 원해서 그런 줄 아세요. 민준이가 꼭 가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간 거예요. 솔직히 저는 시댁 오는 거 너무 불편해요. 어머니는 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맨날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제가 하는 일마다 지적하시고. 언제 내가 너 싫어했어? 간섭한 적 있어? 티가 나요. 맨날 서연이 애기만 하시고 저한테는 언제 정규직 되냐, 돈은 잘 버느냐, 민준이 밥은 잘 챙겨주느냐 그런 것만 물어보세요.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시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서러웠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했나 싶어서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며느리한테 따뜻한 말 한 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힘들 때 위로해준 적도 칭찬해준 적도 선물을 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한 짓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지. 며느리한테 관심을 덜 가진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거짓말해도 되는 이유가 되니. 손녀 병원비라고 해놓고 골프 배우러 다녀도 되는 거니.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는 너한테 실망했다. 너는 아빠가 되어서 내 딸이 아픈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구나. 내 아내가 이런 짓을 하는데 말리지도 않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도 미나한테 여러 번 말했어요. 그 돈으로 골프 배우면 안 된다고. 근데 미나가 너무 힘들어 하길래. 회사에서 정말 힘들다고 승진 못하면 잘릴 것 같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 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내 아내가 골프 치는데 쓰는 걸 보고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돈 당장 갚아. 1,000만 원 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골프 칠 돈은 있으면서 갚을 돈은 없어. 골프 레슨비는 이미 다 냈어요. 6개월치 선불로요. 지금 환불하면 절반밖에 안 돌려줘요. 그리고 이미 한 달치는 다 들었고요.
그럼 그 절반이라도 당장 환불받아서 내놓고 나머지는 한 달 안에 구해와. 카드든 대출이든 뭐든 해서 갚아. 그건 너무 무리예요. 저희 대출 한도도 다 찼고 카드도 막혔어요. 어떻게 한 달 안에 1,000만 원을 구해요? 무리는 무슨. 내가 무리한 거지. 20년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내놓은 게 너한테는 한 달이 무리고 나한테는 20년이 뭐니? 며느리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어머니는 돈 있으시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으로 회사 다녀요.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골프라도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게 제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럼 서연이는 뭐니? 내 딸은. 서연이는 괜찮아요. 약 먹으면서 지내면 돼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지금 당장 큰돈 들여서 검사받을 필요 없대요. 경과 보면서 천천히 하래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의사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야.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아니야, 미나야.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정밀 검사를 빨리 받으라고 했어. 나도 옆에서 다 들었어.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의사 말도 왜곡하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같은 공기도 마시기 싫구나. 나가. 엄마. 아들이 말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너도 같이 나가. 그리고 당분간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일주일 안에 돈 마련해서 연락해.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사기죄로. 사기죄요.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래, 사기죄. 병원비라고 속여서 돈을 받아낸 거잖아. 그게 사기 아니고 뭐니?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정말 갚을게요. 시간만 주세요. 일주일. 그것도 못하면 신고한다. 두 사람은 결국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나갔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배신감도 배신감이었지만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거든요. 20년을 모은 돈이 열흘 만에 골프채로 바뀌었습니다. 손녀를 살린다는 명목으로요. 그날 이후로 사흘 동안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떠올라서 잠이 안 왔어요. 그 환한 웃음, 골프채를 든 모습, 거짓말하던 목소리. 모든 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할머니가 집에 안 가니까 궁금해할 거예요. 슬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흘째 되는 날 고민하다가 결국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이 보고 싶다. 내일 데리고 나와라. 나는 미나 얼굴 보기 싫으니까 내가 혼자 데리고 나오고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집 근처 공원에서 보자. 아들이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다음 날 공원에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아들이 서연이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손녀를 꼭 안아줬어요. 작은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 서연이 보고 싶었어.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왜 안 오셨어요? 할머니 아프세요? 아니야. 할머니는 안 아파. 그냥 바빴어. 미안해.
저는 아이를 데리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학교는 잘 다니니? 네. 재밌어요. 오늘 친구랑 놀았어요. 그래. 좋겠다. 몸은 어때? 안 아파. 가끔 기침 나와요. 근데 괜찮아요. 약은 잘 먹고. 네. 아빠가 먹여줘요. 저는 아이 얼굴을 찬찬히 봤어요. 조금 수척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도 별로 없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기침도 가끔 했는데 소리가 깊었습니다. 민준아. 아들이 다가왔어요. 서연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요즘 밤에 잘 못 자요. 기침 때문에. 자다가 깨면 또 잠들기 힘들어하고. 병원은 안 데려갔어. 약국에서 약 사다 먹였어요. 병원은.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 때문이니. 병원비 없어서 못 데려가는 거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무능해서. 미나는 뭐 하고 있어? 출근하고 있어요. 평소처럼요. 골프는? 그건 환불했대요. 절반 돌려받았대요. 400만 원. 그 돈으로 일단 대출 이자 갚았대요. 나머지 돈은 모으고 있대요. 이번 달 월급 받으면 또 드린다고. 저는 화가 났지만 손녀를 보니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가 계속 기침을 했거든요. 작은 몸으로 힘들게 기침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내일 서연이 데리고 병원 가. 엄마가 같이 갈게. 병원비는 엄마가 낼 테니까. 엄마, 그러지 마세요. 이미 엄마한테 폐만 끼쳤는데. 더 이상은 안 돼요. 서연이가 아픈데 어떻게 가만히 있니? 이건 서연이 문제야. 미나 문제가 아니라. 손녀가 아프면 할머니가 돕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엄마 돈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도 서연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니? 내일 몇 시에 병원 갈 수 있어? 오전 10시요. 그래. 내일 아침 9시 반에 너희 집 앞에서 만나자. 엄마가 모시고 갈게.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다음 날 약속 시간에 아들 집 앞으로 갔습니다. 아들과 서연이가 나와 있었어요.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출근했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대서. 그래.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며느리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우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소아과에서 진찰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고 한참을 들으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기관지가 많이 약해져 있네요. 천명음도 들리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기침을 했어요? 한 달 반쯤 됐어요. 그동안 치료는요? 약국 약 먹였습니다. 약국 약으로는 안 돼요. 이미 염증이 많이 진행됐어요. 처방전 받아서 제대로 된 약 먹여야죠. 그리고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 상태로 방치하면 천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호흡기 질환일 수도 있고요. 아들이 제 눈치를 봤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검사 받겠습니다. 얼마나 나오나요? 여러 가지 검사 다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폐기능 검사, 알레르기 검사, 엑스레이, 혈액 검사 등등 필요한 거 다 해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우리는 검사 예약을 하고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수납하는데 아들이 지갑을 꺼냈어요. 엄마, 제가. 됐어. 엄마가 낼게. 저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사실 통장에 돈이 별로 없었어요. 제 생활비로 쓸 돈만 조금 남아 있었죠. 900만 원 중에서 생활비로 이미 1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8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그것도 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진료비가 15만 원 나왔어요. 다음 주 검사비가 200만 원이면 총 215만 원. 그럼 제게 남는 건 600만 원도 안 됩니다. 600만 원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어요. 국민연금 60만 원에 매달 30만 원씩 쓴다고 치면 20개월. 1년 반 정도요. 그 이후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제 힘으로 딸 하나 제대로 못 돌보고. 너 잘못 아니야. 내 아내 잘못이지. 저도 잘못이에요. 제가 미나를 제대로 못 말렸으니까.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폐를 끼치고. 이제라도 정신 차려. 서현이를 위해서. 그리고 민준아. 네, 엄마. 미나 잘 지켜봐. 또 이상한 짓 하면 바로 엄마한테 얘기해. 알겠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보며 말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다음 주에 검사 받으러 올 때 또 같이 갈게. 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한테 고맙다는 말 하지 마. 할머니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이 아이만 건강하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며느리는 반성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400만 원 돌려받았다는데 그걸로 대출 이자부터 갚았다니. 제게 갚을 생각은 없는 거죠. 아들은 무능했고요. 서연이만 불쌍했습니다. 제가 계속 나서야 할 것 같았어요. 아니면 서연이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을 테니까요.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민준이야. 왜? 미나가 오늘 집에 와서 울면서 그러는데요. 회사에서 승진 탈락됐대요. 골프 배워봤자 소용없었대요. 동기가 승진했는데 자기는 떨어졌대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미나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계속 울기만 하고 자기 인생이 다 끝난 것 같대요. 본인이 자초한 거야. 손녀 병원비로 골프 치러 다니면서 무슨 승진을 바라. 엄마, 미나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요. 반성은 무슨. 진작 제대로 할 걸 하지. 그래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봐도 안쓰러워요. 그럼 내가 위로해줘. 나는 관심 없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며느리가 승진 탈락했다고요. 그래서 골프까지 배웠는데 소용없었던 거군요. 제 돈으로요. 며칠 뒤 아들이 돈을 들고 왔어요. 50만 원이었습니다. 미나가 드리래요. 이번 달 월급 받아서 일부 갚는 거래요. 정말 죄송하대요. 저는 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매달 조금씩 갚겠대요. 제 월급에서도 조금씩 보태서 드릴게요. 좋아. 그런데 민준아, 엄마가 하나 제안할 게 있어. 뭔데요? 당분간 엄마가 서연이를 돌보는 게 어떨까?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집에서 엄마가 살면서 서연이를 돌보겠다는 거야. 미나는 일하고 너도 일하고 서연이는 엄마가 챙기고. 그래야 서연이가 제대로 관리를 받을 것 같아. 아들이 머뭇거렸어요. 그건 미나가 싫어할 거예요. 미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건 서연이 건강이야. 서연이를 제대로 돌볼 사람이 필요해. 엄마가 하겠어. 그리고 엄마가 직접 감시해야 또 이상한 짓을 안 하겠지. 근데 엄마가 오시면 불편하실 텐데요. 괜찮아. 서연이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리고 솔직히 엄마도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손녀랑 같이 있으면 좋지. 그건 그렇지만
내일부터 엄마가 너희 집에서 지낼 거야. 짐 좀 싸야 하니까 오후에 갈게. 준비해둬. 아들은 난감한 표정이었지만 제 결심이 단호한 걸 알았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짐을 챙겨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크지 않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넣었어요. 오래 있을 생각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없었어요. 출근한 거죠. 엄마, 미나한테 말 안 했어요. 엄마가 오신다고. 괜찮아. 엄마가 직접 얘기할게. 어차피 며느리 허락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니까. 저는 짐을 풀었습니다. 아들 집에는 방이 셋 있었어요. 안방은 아들 부부가 쓰고 작은 방은 서연이가 쓰고 나머지 하나는 창고처럼 쓰고 있었죠. 짐들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창고 방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도와줬어요. 짐들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고 청소했습니다. 2시간쯤 걸려서 방이 깨끗해졌어요. 이불을 깔고 제 짐을 정리했습니다. 제 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왜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서연이랑 같이. 정말이요? 진짜요? 매일이요? 응. 매일 할머니가 여기 있을 거야. 서연이 아침도 챙겨주고 학교 다녀오면 간식도 주고 같이 놀아주고. 와. 서연이가 방방 뛰며 좋아했어요. 할머니 최고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랑 계란, 우유 정도만 있었어요. 이걸로 어떻게 끼니를 때우나 싶었죠. 아들한테 물었어요. 밥은 어떻게 먹고 다녀? 그냥 간단하게요. 아침은 토스트나 시리얼 먹고 저녁은 배달 시켜 먹거나 외식하거나. 매일 그렇게 먹어. 네. 미나가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요. 서연이도 우리랑 같이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건강이 안 좋은 거였구나.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니까요. 오늘부터는 엄마가 밥 해줄게. 제대로 된 거. 시장 좀 다녀올게. 저는 가방을 들고 근처 시장에 갔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고기, 생선을 샀어요. 서연이가 좋아할 만한 과일도 샀고요. 한 알음 사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나물도 무치고 계란찜도 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만들었죠. 서연이한테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옆에 있으니 신이 났어요. 연신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저녁 때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당연히 해야지. 서연이 밥 먹어야 하잖아. 어서 손 씻고 와.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와 아들과 서연이 셋이서요. 며느리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엄마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우리 서연이 살 좀 찌워야겠다. 아이는 평소보다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반찬도 잘 먹고 국도 다 마셨어요. 보기 좋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8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저를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뭐라고요? 서연이를 돌보려고 왔어. 너희는 일하고 엄마가 서연이 챙기고.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셔야죠. 어떻게 갑자기 들어오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내 집이긴 하지. 근데 내가 제대로 못 돌보잖아.
서연이를 제가 돌보고 있어요. 어떻게? 매일 배달음식 시켜 먹이고 아침은 시리얼 먹이면서. 그게 돌보는 거니? 저도 이래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지. 골프 칠 시간은 있으면서. 며느리가 얼굴을 붉혔어요. 그건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끝난 일. 내가 끝냈다고 끝난 게 아니야. 돈도 다 갚지 않았으면서. 갚고 있잖아요. 조금씩이지만. 저는 며느리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내 허락. 내가 지금 허락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서연이 병원비를 골프 레슨비로 쓴 내가.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는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서연이가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 싫으면 내가 나가든지.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미나야,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가 서연이를 제대로 못 돌봤잖아. 엄마가 계시면 서연이한테 좋을 거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한 짓 때문에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결국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아들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이를 깨워서 세수시키고 옷 입히고 밥 먹였어요. 그리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인사 안 하고 밥상에 앉아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먹고 출근했습니다. 저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사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냥 밥만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목표는 손녀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였으니까요. 낮에는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는 곳들을 다 닦았어요.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대로 안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곳곳에 때가 끼어 있었고 정리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방도 정리했어요.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거든요. 깨끗이 정돈하고 이불도 햇볕에 말렸습니다. 책상도 닦고 책들도 정리했어요. 오후에는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이 건강을 생각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만들었어요.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두부조림, 닭가슴살 구이. 아이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서 만들었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줬어요. 과일을 깎아주고 우유도 따뜻하게 데워서 줬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도와줬죠.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어디 보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알겠다. 할머니 최고예요. 아이는 점점 할머니한테 의지하게 됐어요. 뭐든지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친구 얘기도 하고 고민도 털어놨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가 저한테 이상한 말 했어요. 무슨 말? 엄마가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맨날 할머니만 학교에 오신다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엄마가 일이 바빠서 그래. 엄마도 서연이 많이 사랑해. 정말이요? 그럼. 엄마는 서연이를 제일 사랑해.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를 위해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점점 어색해졌어요. 식탁에 앉아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전화만 보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고 저는 서연이만 챙겼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서연이가 말했어요. 오늘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렸어요. 그래. 누구 그렸는데? 할머니 그렸어요. 그리고 저. 며느리가 포크를 놓았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안 그렸어. 아빠도 안 그렸어요. 왜? 할머니가 제일 많이 보이니까요. 할머니랑 제일 많이 놀고요.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서연이한테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아빠도 그려야지. 가족이잖아. 근데 할머니가 더 좋은걸요. 할머니는 맨날 계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같이 놀아주시잖아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나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자기가 한 짓 생각하면 당연하지. 그래도 너무 우울해하는 것 같아요. 밤에 자다가 우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럼 서연이한테 잘하라고 해. 자기 딸한테도 관심 없으면서 무슨 엄마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약을 먹고 충분히 쉬니까 기침도 줄어들었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밤에도 잘 자게 됐고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천식은 아니었어요. 기관지가 약한 건 맞지만 잘 관리하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기관지가 예민해진 거라고 했어요. 진먼지, 진드기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관리 잘하시는 것 같네요. 아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 왔을 때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효과가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알레르기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방을 더 자주 청소하고 이불은 일주일에 2번씩 빨았어요. 공기청정기도 하나 샀습니다. 제 돈으로요. 15만 원 정도 했어요. 통장 잔액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검사비, 약값, 공기청정기, 서연이 영양제, 식비. 이것저것 쓰다 보니 금방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건강해지고 있었으니까요.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부엌으로 왔어요. 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저는 놀랐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자기가 뭔가 하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해봐. 며느리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며느리 솜씨가 별로였어요. 팔을 써는데 울기 시작하더니 칼질도 제대로 못했어요. 고기를 볶는데 불 조절을 잘못해서 탔습니다. 국을 끓이는데 간을 너무 세게 했어요. 1시간 넘게 걸려서 겨우 저녁이 준비됐습니다. 식탁에 올라온 음식들은 보기에도 별로였어요. 저녁 식사 때 그 음식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서연이가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짜요.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그래. 미안. 엄마가 실수했나 봐. 할머니 밥이 더 맛있어요. 서연아. 제가 경고하듯이 말했어요. 엄마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 아파. 근데 진짜 맛없는 걸요. 며느리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이 급하게 말했어요. 맛있어. 엄마가 만든 거라 더 맛있어. 그치, 서연아.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엄마 밥은 맛없어. 며느리가 울먹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맛있게 드세요. 저는 방에 있을게요.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며느리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노크를 하더니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며느리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발 부탁이에요. 이제 그만 집에 가주세요. 왜? 어머니가 계시니까 제가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서연이도 저보다 어머니만 찾고 민준이도 어머니 편만 들고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됐어요. 제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건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잖아.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해요. 잘못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하세요. 제 엄마 자리를 완전히 빼앗으시잖아요. 서연이가 저를 안 보려고 해요. 할머니만 찾아요. 저는 며느리를 가만히 봤습니다. 내 엄마 자리.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생각이나 했니? 서연이 밥 제대로 챙긴 적 있어. 아이 약 시간 맞춰서 먹인 적 있고. 학교 준비물 챙겨준 적 있어. 아이랑 이야기 나눈 적 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이래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지. 휴대전화 볼 시간은 있으면서. 그 골프 칠 시간 있었으면 서연이 밥 한 끼 더 챙겨줄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어머니도 너무하시네요. 그 일은 이미 끝났잖아요. 끝났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끝난 거지. 근데 서연이가 받은 상처는 끝난 게 아니야. 엄마가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골프 친 거. 그거 서연이가 나중에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말 안 하면 되죠. 숨기려고. 평생 숨기고 살 거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완벽하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저는 뭘 해도 안 되는데. 회사에서도 인정 못 받고 집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 취급받고. 저는 대체 왜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동정심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미나야, 내가 정말 바뀌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줘.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요? 뭘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가 완벽하게 다 하시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서현이한테 관심 가져.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얼굴부터 봐.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 숙제 도와줘. 책 읽어줘. 그렇게 하나씩 해. 근데 어머니가 다 하시잖아요. 엄마가 있어도 내가 할 수 있어. 엄마는 할머니고 너는 엄마야. 역할이 달라.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어. 뭔데요? 사랑. 엄마의 사랑. 할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어. 서연이가 진짜 원하는 건 내 관심이야. 내 사랑이고.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노력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미나야. 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특히 서연이를 이용해서. 아이가 아프다고 거짓말해서 돈을 받아내는 짓. 그런 건 정말 나쁜 거야. 알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약속해. 약속할게요. 며느리가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서연이 아침 차려도 될까요? 그래. 해봐. 며느리는 서툴게 아침을 준비했어요. 계란 프라이가 타고 토스트가 딱딱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물도 준비했어요. 서연이가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엄마가 아침 준비했어. 서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요? 응. 맛있게 먹어줘. 서연이는 한 입 먹더니 고개를 가웃했어요. 맛이 별로인 게 분명했죠. 계란은 탔고 토스트는 딱딱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기대에 찬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서연이는 참았나 봐요. 맛있어요, 엄마. 며느리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진짜. 다행이다. 엄마가 잘못 만들까봐 걱정했는데. 맛있어요. 엄마가 만들어서 더 맛있어요. 며느리가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도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 이게 시작이구나. 며느리가 변하려고 하는구나.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서연이 아침을 준비하려고 했고, 저녁에 퇴근하면 서연이랑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아침을 만들면 맛이 없었고, 서연이랑 대화하려고 해도 어색했어요. 아이도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노력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수학 배웠어요. 수학. 재밌었어. 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똑똑하구나. 어색한 대화였지만 그래도 대화였습니다. 사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일찍 퇴근해서 서연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디 가요? 엄마랑 놀이터 가자. 그네 타고 놀자. 정말이요?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나갔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1시간 뒤쯤 돌아왔는데 두 사람 다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그네 탔어요. 재밌었어요. 그랬구나. 좋겠다. 며느리도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와 서연이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어색하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가 학교에 오셨어요. 그래. 무슨 일로? 학부모 상담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선생님이랑 이야기하셨어요. 며느리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선생님이 서연이가 요즘 많이 밝아졌대요. 건강도 좋아지고요. 다행이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서연이 잘 돌봐주셔서.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하고 있구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며느리가 또 제 방으로 왔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신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제가 엄마로서 너무 부족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현이한테 미안하고요.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할게요. 서현이한테도 어머니한테도. 그리고 어머니. 응.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골프일.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돈으로 제 욕심을 채운 거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엄마는 내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아. 그냥 서연이를 사랑해주고 아이 건강을 챙겨주면 돼.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으면 돼. 네, 그렇게 할게요. 약속드려요. 그리고 엄마한테 빌린 돈.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 대신 그 돈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잊지 마. 엄마의 20년이었어. 엄마의 노후였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잊지 않을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제가 갚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거의 다 나았어요. 기침도 거의 안 하고 얼굴에 혈색도 돌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체중도 늘었어요. 2kg이나 쪘습니다. 병원에 정기 검진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상태가 정말 좋아졌네요. 이 정도면 거의 정상이에요. 관리만 잘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한 일이 결실을 맺은 거였어요. 며느리도 많이 달라졌어요. 매일 서연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려고 했습니다. 요리 실력도 조금씩 늘었어요. 여전히 제만큼은 못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제가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서연이 잘 챙길 수 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미나 말이 맞아요. 이제 우리가 할게요. 엄마는 편히 쉬세요.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정말 이제 돌아가도 될까? 며느리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며느리 눈을 보니 진심이 보였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저 할머니 없으면 싫어요.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 가야지. 서연이는 엄마 아빠랑 있어야지. 그게 맞는 거야. 근데 할머니 없으면 외로워요. 괜찮아. 할머니 자주 올게. 서연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줄게. 전화하면 바로 올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알았어. 그럼 이번 주말에 돌아갈게. 그때까지 미나 잘 지켜볼 거야.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그 주 내내 저는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려고요.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연이 아침을 준비했어요. 계란 프라이도 이제 태우지 않았고 토스트도 적당히 구웠습니다. 과일도 깎아서 예쁘게 담았어요. 저녁에 퇴근하면 서연이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아이랑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체육 시간이요. 피구했어요. 피구. 엄마도 어렸을 때 피구 좋아했는데. 다음에 주말에 우리 밖에 나가서 공놀이 하자. 좋아요. 주말이 됐습니다. 짐을 싸는데 서연이가 울었어요. 할머니, 정말 가세요. 응. 할머니도 할머니 집이 있어. 거기서 살아야지. 근데 할머니 없으면 누가 저 돌봐줘요? 엄마가 돌봐주지. 엄마도 이제 잘할 수 있어.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은데. 서연아. 제가 아이를 안쳤습니다. 엄마가 서연이를 제일 사랑해. 할머니보다 더 사랑해. 엄마한테 잘해줘야 해. 알았지? 네. 그리고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 보고 싶으면 만나러 올게. 약속하세요. 약속해.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짐을 다 싸서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이제 내가 잘해야지. 잘할게요. 꼭요. 서연이 잘 돌볼게요. 그리고 어머니. 응. 그 돈. 꼭 갚을게요.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갚을게요. 천천히 해. 급하지 않아. 며느리가 제게 절을 했어요. 깊이 허리를 숙여서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저는 며느리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알았어. 수고해. 서연이 잘 부탁해. 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한 달 동안 손녀랑 같이 있다가 혼자 있으니 허전했습니다. 서연이 웃음소리도 안 들리고 작은 발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조용하기만 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 이제 돌아와도 되는 걸까? 며느리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았어요. 서연이는 건강해졌고 며느리는 변했고 아들은 정신을 차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평소처럼 지냈어요. 텔레비전도 보고 책도 읽고 산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서연이 생각이 났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약은 제때 먹고 있을까? 사흘째 되는 날 참지 못하고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나야. 엄마 왜요? 서연이 잘 지내. 밥 잘 먹고. 잘 지내요. 미나가 열심히 챙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도 잘 지내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 엄마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 그래도 외로우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서연이도 엄마 보고 싶어 해요. 알았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이번 주말에 갈게. 주말에 손녀를 보러 갔습니다. 서연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우리 서연이 보고 싶었어. 저도요. 엄청 보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점심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예전만큼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 보였어요. 음식들이 식탁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들었어요. 맛없을 수도 있는데 드셔보세요. 고마워. 식사를 했어요. 맛은 그저 그랬지만 정성은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달부터 파트타임으로 바꿀까 해요. 왜? 서연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정규직은 포기하고요. 그게 서연이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겠어. 돈은? 괜찮아요. 아껴 쓰면 되죠. 서연이가 더 중요하니까.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보다 서연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더 중요해요. 저는 며느리가 기특했어요. 잘 생각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식사 후에 며느리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뭐니? 돈이요. 50만 원이에요. 이번 달 월급 받아서 갚는 거예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천천히 갚아도 돼. 아니에요. 빨리 갚고 싶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매달 갚을게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아줬어요. 미나야, 내가 이렇게 변한 게 정말 기쁘다.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 욕심만 차리고 서연이는 생각 안 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좋은 엄마가 될게요. 알아. 믿어. 그날 오후 서연이랑 공원에 갔습니다. 아이랑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어떻게? 맨날 저한테 관심 가져주세요. 학교 끝나면 같이 놀아주시고 숙제도 도와주시고 책도 읽어주세요. 좋겠다. 네.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근데 할머니도 좋아요. 둘 다 좋은 거지. 할머니도 서연이 좋고 엄마도 서연이 좋고. 네. 저도 할머니랑 엄마 다 좋아요. 저는 손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달, 석 달, 6개월. 며느리는 약속대로 매달 조금씩 돈을 갚았어요. 50만 원씩, 때로는 100만 원씩. 파트타임으로 바꾸면서 월급이 줄었는데도 꼬박꼬박 갚았습니다. 아들도 자기 월급에서 조금씩 보탰어요. 6개월 만에 3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아직 700만 원이 남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병원도 거의 안 가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얼굴의 혈색도 좋았어요. 운동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며느리와 제 관계도 많이 나아졌어요. 명절 때 오면 예전보다 오래 있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웃기도 합니다. 제게 선물도 사왔어요. 작은 것들이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어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 와서 무슨.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바꿔주신 거요.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제 20년 적금이 골프채로 바뀐 것을요. 며느리가 거짓말하던 모습, 골프장에서 웃던 얼굴, 그게 아직도 떠올라요. 밤에 가끔 꿈을 꿔요.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하는 꿈. 통장 잔고가 텅텅 비는 꿈. 며느리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꿈. 그럴 때면 가슴이 답답해서 잠에서 깹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서툴고 가끔 실수도 하고 아직도 배워가는 중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연이를 위해, 가족을 위해 변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손녀를 보러 아들 집에 갔어요. 식사를 하는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요리 연습 많이 해요. 할머니처럼 잘하고 싶대요. 그래. 엄마 대단하네. 며느리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어머니만큼 잘하려면 10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천천히 하면 돼. 서연이가 맛있다고 하면 그걸로 충분해. 며느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가지 약속할게요. 뭐? 서연이를 평생 잘 돌볼게요. 어머니가 저를 믿고 맡겨주신 거니까.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는다. 그리고 그 돈. 1,000만 원. 6년 안에 다 갚을게요. 매달 15만 원씩 갚으면 6년이면 되거든요. 꼭 갚을게요. 급하지 않아. 천천히 해. 아니에요. 빨리 갚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떳떳해져요. 며느리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했어요. 미나야,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특히 서연이를 핑계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해. 그러면 도와줄게. 하지만 거짓말은 안 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리고 하나 더 약속할게요. 뭔데? 서현이한테 잘할게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예요. 평생 잘 돌볼게요. 좋은 엄마가 될게요. 그럼 됐어.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20년 동안 모은 돈은 사라졌습니다. 통장에는 2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며느리가 갚아준 300만 원, 그리고 제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 그게 전부였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어요. 한 달에 60만 원으로 전세비 빼고 생활비 쓰면 거의 안 남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못 가요. 돈이 없어서요. 옷도 사고 싶지만 참아요. 외식도 거의 안 해요. 가끔 밤에 누워서 생각합니다. 내가 바보였나? 그 돈을 지켜야 했나? 며느리한테 속은 내가 한심한 건가? 하지만 아침이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서연이 얼굴이 떠오르거든요. 건강해진 손녀, 환하게 웃는 아이. 그 모습을 보면 후회하지 않게 돼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관계가 바로 그런 거죠. 이제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녀가 건강하고 며느리가 노력하고 아들이 행복하니까요. 제 노후 적금은 사라졌지만 손녀의 환한 미소는 남았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요. 그게 제가 바라던 전부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며느리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여전히 화가 나요. 배신감도 느껴져요. 20년의 노력이 거짓말 하나에 무너진 게 억울해요.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관계를 회복하는 건 별개라는 걸 알았어요.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변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가 행복해요. 엄마랑 할머니랑 아빠랑 다 잘 지내니까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최고잖아요. 가끔 며느리가 물어봐요. 어머니, 저 용서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해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시간이 필요해. 며느리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여요. 괜찮아요. 제가 잘못한 게 너무 커서요. 평생이 걸려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할게요. 계속 노력할게요. 그 모습이 진짜처럼 보여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이 풀려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요.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그게 어른들이 할 일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더더욱 그래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 배신도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노력하는 거죠. 대화하고 이해하려 하고 기회를 주고. 저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며느리한테 차갑게 대한 것도 사실이고 서연이한테만 관심을 쏟은 것도 사실이에요. 며느리를 진짜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도 인정해요. 그래서 며느리도 마음의 벽을 쌓았던 거겠죠. 제가 먼저 따뜻하게 대했다면 며느리도 달랐을 거예요. 서로의 잘못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려고 해요. 둘 다요. 며느리는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저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손녀를 위해서요. 서연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요. 그게 제가 20년 적금으로 산 것입니다. 손녀의 건강과 가족의 회복이요. 비쌌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 가끔은 후회해요. 솔직히요. 하지만 서연이 웃는 얼굴을 보면 괜찮아져요. 그게 전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